하자면 일단 저희 머신러닝 팀은 AI를 활용해서 고객의 거래를 더 편하게 하는 일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얘기하자면 이런 서비스들이 있을 텐데요. 고객의 상품 사진을 기반으로 상품 품질의 측정을 보조하는 모바일 태블릿 셀프 검수, 그리고 상품 판매자의 사기 여부를 빠르게 탐지하는 사기 탐지 시스템, 그리고 기타 등등인데 예를 들어 정책 위반 상품 탐지나 고객 신뢰 산출,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AI를 활용해서 해결하려고 오늘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할 것들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 이제 콘텐츠 셋업을 해봤는데요. 오늘 이야기할 것들은 메인은 MLOPs인데 메인은 약간 좀 뒤에 나오고 약간 어뮤즈 부시 같은 느낌으로 이제 플랫폼 전환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는 그런 세션을 가지려고 합니다. 일단 맨 처음으로 유니티 카탈로그 전환기, 기존 ML 인프라에서 약간 이런 부분을 다룰 거고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모델링 서빙 부분에서는 유니티 카탈로그를 활용해서 어떻게 저희들이 모델을 학습하고 배포를 하는지 아주 간단한 예시를 좀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어떻게 하면 유니티 카탈로그와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인프라를 활용해가지고 좀 더 자동화되고 간편화된 모델 수명 주기 관리를 할 수 있는지 그 예시를 좀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양이 좀 많다 싶은데 어떻게든 이거를 제가 30분 안에 옮겨놓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저희들 유니티 카탈로그 전환기에 대해서 약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기존 인프라에 대한 이 아키텍처부터 잠깐 보고 가시겠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저는 ML 엔지니어라가지고 ML 엔지니어의 시점으로밖에 이제 아키텍처를 그릴 줄 모르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간략해 보이는 이제 기존 인프라의 아키텍처를 이렇게 그려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눈치채셨겠지만은 저희들은 전사 단위로 AWS를 현재 쓰고 있어가지고 AWS 이외 관련 개념에 대해서는 약간 문외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약간 방금 전에 보여드린 기존 인프라 도식의 디테일을 좀 말씀드리면요. 저희 ML팀은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이런 인프라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데이터 측면에서 데이터 원천을 바라보는 쪽으로는 일단 RDS, 다이나모, 그리고 S3를 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EDA, 학습 데이터 구성에 있어서는 EMR, 글루, 그리고 S3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분석 및 리포트에는 데이터 웨어하우스인 레드시프트와 이제 보여주는 대시보드 형태인 퀵사이트를 주로 활용해 왔었고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학습 부분에서는 저희가 이제 세이지메이커를 좀 주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POC 및 단발성 학습 같은 경우에는 세이지메이커 스튜디오의 노트북을 활용해가지고 이제 개발을 하고 있었고요. 좀 주기성 학습이 필요하다 싶었을 때는 AWS의 스텝 펑션과 이제 배치잡을 이제 엮어서 이제 주기성 학습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활용해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델 레지스트리는 세이지메이커를 쓰니까 당연히 세이지메이커 모델 레지스트리를 활용해 오고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추론 관련해가지고는요, 저희들이 배치성 추론과 실시간 추론을 이렇게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배치성 추론은 주기성 학습 파이프라인 설계할 때와 거의 비슷하게 스텝 펑션과 배치잡을 엮어가지고 배치성 추론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었고요. 실시간 추론에는 저희는 이제 이 케이스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건 쿠버네티스입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 위에다가 서버를 띄워가지고 실시간 추론을 활용하고 있었는데 이제 특이점은 저희는 하드웨어를 AWS 인퍼런시아라는 조금 특이한 NPU를 활용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나온 추론 결과는 주로 저희들은 따로 구축한 오픈서치에다가 로깅을 이렇게 해주고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었는데요. 이렇게 줄줄이 말했고 들어보시면서 눈치채셨겠지만 뭐가 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점점 하나하나 쌓일수록 이슈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이제 저렇게 해서 좋은 거는 혼란의 혼돈이다. 기술 부채가 점점 쌓여가는 겁니다. 맨 처음에 느꼈던 문제점 중에 하나로는 팀 내적으로 이제 뭔가 작업을 할 때 AWS만이지만 그 클라우드 인프라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너무 심도 있게 요구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굉장히 많은 인프라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특정 데이터의 입수 및 분석만 해도 일단 계획 단계에서 신경 써야 되는 원천과 툴의 조합만 10수가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로 약간 학습 데이터 관리가 조금 부실해졌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 데이터적인 측면에서
이 모델이 학습된 상황에 그 상황에서의 데이터의 형태는 어떤 느낌이었을까를 이제 바라보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데이터 버전링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말하는데 해가지고 보면은 다 문서로는 좀 문서로 약간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고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상 데이터 리니지 트래킹이 이제 그동안 기록해놨던 것들을 다 톱하고 다 정리하는 데이터 대청소 시간이 되어버린 그런 대참사를 맞이하게 되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문제점이 있었는데 일단 ML 플랫폼을 세이지메이커를 저희는 쓰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이 세이지메이커에 대한 사용성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드웨어, 서빙 하드웨어로 AWS 인퍼런시아라는 조금 특수한 친구를 쓰고 있었었는데 이 친구하고 세이지메이커하고 그 엔지니어링적 결합력이 생각보다 많이 느슨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세이지메이커에서 제공한다라고 하는 이런 각종 편의 기능에 대한 활용이 곤란해져가지고 이러면은 이걸 쓸 이유가 있을까에 대한 약간 의문도 많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데이터 적재 및 분석이 굉장히 파편화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데이터 원천에 개별적으로 적재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서로 그냥 독립되어 있는 데이터들이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문제는 이 데이터들이 상호 연관성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런 약간 파편화되어 있는 데이터 때문에 이 데이터를 활용한 통합 분석 환경이라든가 모델 드리프트 탐지 시스템 같은 그런 시스템들의 구축이 설계 난이도에서부터 굉장히 급격히 증가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생산성이 굉장히 저하됐죠. 그래서 이 모든 문제는 무엇 때문이었을까라고 저희들이 이제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는 결국에는 데이터 거버넌스 이슈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팀에서는 이제 떠올린 명제가 이거죠. 견고한 데이터 거버넌스를 위해서 다양한 이 요소들을 단 하나로 묶어줄 굉장히 간단한 솔루션이 필요하다라고 느꼈고 저희들이 유니티 카탈로그와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이얼로그가 아니라 아키텍처를 아까 전 거하고 비교하시면 알겠지만은 그냥 이제 하나로 묶이죠. 모든 길은 이제 유니티 카탈로그를 통합니다. 심지어 모델까지도요. 요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잠깐 하고 넘어가자면요. 일단 데이터 측면에서 일단 다양한 원천 데이터들이 유니티 카탈로그 안에 묶이게 되었습니다. 그 종류로는 뭐 기존 로그 데이터, RDB, 아까 전에 얘기했던 다이나모도 있고 오픈서치에 로그인되어 있었던 그 모델 추론 결과물 이런 것도 있었고 심지어는 라벨링된 데이터들도 이제 실시간으로 데이터베이스 유니티 카탈로그를 통해서 이제 적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양한 데이터 작업을 유니티 카탈로그라는 거대한 명제 안에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플랫폼 위에서 하나의 통일된 이 플랫폼에서 관리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이렇게 데이터를 관리하게 되면서 저희들이 데이터 관리 체계 중에서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권장하기도 하는 메달리온 아키텍처를 도입하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도입하게 됨으로써 전체적인 데이터 리니지와 버전 트래킹이 굉장히 간편화된 효과를 봤습니다. 저희들은 이 메달리온 아키텍처에서 어떻게 가져갔냐면 브론즈는 일단 기본적인 처리만 되어 있는 원시적인 데이터 그리고 브론즈에서 이제 디벨롭 해가지고 여러 로직을 거친 최소한의 피처 데이터인 실버 데이터 그리고 이 실버 데이터들을 엮어가지고 즉시 학습 또는 데이터 분석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데이터인 골드 데이터 해서 이렇게 3단계로 구분해가지고 그 데이터 관리를 하기 시작하였고 여기서 이런 체계화된 데이터 관리 덕분에 굉장히 효과를 크게 보고 있었습니다. 주로 생산적인 면에서. 그리고 학습과 추론 면에서 작업 면에서 얼마나 향상을 받는지 좀 읊어보자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원래 저희가 세이지메이커를 쓰고 있었던 거를 기존에서 데이터브릭스의 워크스페이스와 그리고 노트북 관련 작업으로 이제 다 옮겼습니다. 이때 당시에 세이지메이커 때는 쓰지 못했는데 데이터브릭스에서는 쓸 수 있었던 게 AI 어시스턴트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쓸 수 있었었는데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데이터 작업 자체, 데이터들도 기존에 다 유니티 카탈로그 안에 있다 보니까 AI 어시스턴트가 그거를 다 체크를 해줘가지고 코딩도 다 해주더라고요. 저희가 뭐 할 게 없었습니다. 이래가지고 굉장히 간편하고 기민한 POC 작업에 활용을 했었었고요. 또한 이 워크스페이스의 굉장히 좋은 점이 런타임인데요. 이 런타임이 ML 전용 런타임이 이제 버전별로 굉장히 호환성이 잘 맞게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이 모두 다 설치되어서 딱딱 맞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굉장히 초기 세팅 과정의 호환성 스트레스에서 굉장히 해방된 그런 감을 받습니다. 이제 예전에 스텝 펑션을 이용했었던 각종 이제 모델 훈련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브릭스의 워크플로우로 이제 통합을 하였고요. 그렇게 해서 데이터 전처리, 학습, 후처리 과정을 워크플로우를 통해서 간편하게 세팅하고 스케줄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데이터브릭스의 ML이라고 하면 꽃이 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ML플로우입니다. ML플로우가 오픈소스이지만 사실 오픈소스대로 실행을 하려면 저희가 이제 굉장히 많은 노고가 따르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ML플로우 서버를 직접 올려가지고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매니지드 ML플로우가 있습니다. 그냥 데이터브릭스가 띄워놓은 ML플로우를 저희가 직접 접속해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쓸 수 있게 약간 다 링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체계적인 실험 관리 및 그리고 굉장히 효율적인 모델 레지스트리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정도의 이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전환을 해가지고 그러면은 이렇게 전환한 것까지는 좋은데 약간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실제 사용 용례 관련해가지고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전체적인 MLOps 중에서도 일단 가장 기본적인 모델링 및 서빙 관련해가지고 이제 아주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알아볼 텐데요. 저희가 준비한 유즈 케이스는 저희 중고나라 서비스 중에서 가장 간단한 서비스인 상품명 카테고리 추천 서비스에 관한 예제입니다. 일단 이 서비스에 대한 문제 인식부터 읊어보면요. 중고나라는 현재 500종이 넘는 상품 카테고리를 보유하고 있고 고객이 상품 등록을 할 때 이 상품 카테고리를 선택해야 되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 500종 중에 하나를 언제 선택을 해요? 하면서 이제 바로 페인 포인트로 작용한다 하는 이야기들이 이제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상품 카테고리 선택을 할 때 좀 더 간편하게 해드리자. 어떻게? 상품명을 입력하면은 이 상품명과 연관이 있는 상품 카테고리를 탑5까지 추천을 해드리자. 그걸 위해서는 어떤 것을 할 것인가? NLP 중에서도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면 되겠다 해서 목표를 설정하게 됩니다. 그럼 목표를 설정했으면은 학습을 설계해야 되는데 일단 데이터와 모델을 선정을 해야죠. 데이터는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고객분들이 등록한 상품명과 거기에 등록되어 있는 카테고리상을 활용할 건데요. 이제 그냥으로는 제대로 활용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원천 데이터에서 전처리를 수행하고 그 전처리에서 학습 데이터를 짜올리는 이제 브론즈, 실버, 골드로 올라가는 메달리온 체계를 여기서 이제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델로 선정할 거는 트랜스포머 인코더입니다. 여기서 빠른 구현을 위해서 허깅 페이스 트랜스포머즈를 사용한 예제를 이제 다음부터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일단 데이터 모델을 로드를 해야겠죠. 모델을 학습하려면.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초기 설정을 위해서 해줘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매니지드 ML플로우를 저희가 이용을 하는데 거기에다가 모델 레지스트리는 유니티 카탈로그의 모델 레지스트리를 이용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초기 세팅에서 그 모델 트래킹 URI하고 이제 레지스트리 URI를 각각 데이터베이스하고 데이터베이스 유니티 카탈로그로 이제 다 설정을 해주시면 그 워크스페이스에서는 바로 이제 찰떡같이 붙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관련해가지고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쌓아 올린 메달리온 아키텍처의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델타 테이블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는 트랜스포머즈를 활용하죠. 트랜스포머즈 데이터셋으로 이제 변환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때 델타 테이블을 불러가지고 그 트랜스포머즈 데이터셋의 플로우 스파크 메서드를 활용해가지고 이제 스파크 데이터 프레임을 데이터셋으로 변환하는 작업을 거칩니다. 이렇게 하면 학습 데이터의 준비는 완벽하게 끝나고요. 모델은 기존에 아마 제가 이걸 약간 난이도를 살짝 중간 정도로 잡아놔가지고 이제 트랜스포머 관련 이야기는 조금 생략을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 사양으로 이제 모델을 불러온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학습 파라미터를 설정하고 이제 학습을 해줘야 되는데요. 학습 파라미터를 설정할 때 약간의 꿀팁 같은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학습 파라미터를 설정할 때 체크 포인트 관련 디렉토리를 지정을 하는 옵션이 있는데요. 보통 이걸 디폴트로 두게 되면은 그 해당 인스턴스의 로컬 디렉토리를 바라보게 될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불의의 사고로 모델 학습이 끊겼을 때 체크 포인트가 다 날아가는 대참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에서 체크 포인트 임시 저장소를 유니티 카탈로그의 볼륨이라는 객체의 이 객체의 URI로 활용하여서 그 언제든지 불의의 사고로 모델 실험이 꺼져도 그 저장되어 있던 모델 체크 포인트가 그대로 남아있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학습 파라미터 내에
ML플로우를 실험 데이터 전송처로 지정해줘가지고 저희가 별다른 복잡한 세팅을 하지 않고도 그 실험 파라미터들이 전부 다 ML플로우 서버 쪽으로 흘러가도록 이제 세팅을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학습을 해야 되는데요. 학습을 하기 전에 ML플로우 실험을 미리 이제 세팅을 해줘야 됩니다. 실험명을 이제 세팅해가지고 셀 익스페리먼트를 해준 다음에 이 실행된 실험 내에서 위드 구문으로 실험을 이제 열어주신 다음에 학습을 시작하면은 이 전 학습 과정, 매트릭을 포함한 전 학습 과정이 트래킹되는 그런 구조로 학습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학습이 끝났으면은 이제 모델 저장을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아까 전에도 강조를 했지만은 이제 모델에다가 연동된 데이터 리니지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데이터 리니지를 어떻게 그럼 연결시킬까요? 라고 하면 그 해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까 전에 저희가 ML플로우를 통해서 델타 테이블을 학습 테이블로서 이제 불러왔거든요. 그 불러온 학습 델타 테이블을 여기에서 이제 로그 인풋을 해가지고 ML플로우 로그 인풋을 통해가지고 연결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모델과 실험과 데이터셋의 리니지가 찰떡같이 붙어가지고 어느 쪽을 열어도 서로를 바라볼 수 있게 리니지가 세팅이 되고요. 그렇게 리니지 셋업이 끝났으면은 이제 모델을 저장해볼 차례인데요. 저희들은 이 모델 레지스트리가 종류가 여러 개인데요. 그 중에서 유니티 카탈로그 모델 레지스트리를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모델 유니티 카탈로그의 규칙상 이제 네이밍을 딱 정해가지고 거기다가 모델 레지스트리 객체를 딱 이제 박아놔야 되는데요. 저희들은 이제 네이밍 룰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첫 번째는 카탈로그 명으로 바꿀 수는 없죠. 그리고 두 번째 스키마 쪽에는 저희들의 약간 개발 환경, 프로덕션 스테이징 약간 이런 느낌의 개발 환경을 구분하는 느낌으로 이제 적어놓았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이제 모델명에 대해서 적어놓음으로써 이렇게 모델 레지스트리 이름을 설정을 하고요. 그렇게 설정된 이름을 바탕으로 이쪽으로 이제 그 ML플로우의 트랜스포머즈 플레이버를 이용해서 모델의 트랜스포머즈의 가장 강력한, 개인적으로 가장 강력한 피처 중 하나인 파이프라인, 추론 파이프라인 객체를 그대로 박아놓을 겁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박아놓은 이 모델 파이프라인 객체를 바로 불러와서 사용할 건데요. 이제 배포를 할 때 그럼 실시간 서버를 이제 운영을 할 텐데 여기서는 ML플로우와 패스트 API의 힘을 빌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간편하니까요, 이 편이.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ML플로우가 매니지드 ML플로우라서 외부에서 이제 외부 서버로 이제 연결을 바라봐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패스트 API 같은 경우에 이렇게 올린 모델 서버는 다른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올라가 있죠. 그러면 이제 ML플로우 설정 단계에서 아까 전에 간단하게 설정했던 거하고는 다르게 두 가지 파라미터를 추가로 더해서 ML플로우 로그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데이터브릭스 호스트 앤 토큰이고요. 이걸 넣어가지고 ML플로우 로그인을 해서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ML플로우 서버하고 이제 연동을 시켜놨으면은 그 연동된 서버를 통해서 모델을 로드하고 이제 추론을 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델을 로드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저희들은 유니티 카탈로그 모델 레지스트를 쓰기 때문에 모델 로드를 할 때 모델 URI를 지정을 해줄 때 그 아까 전에 세팅을 했었던 그 네이밍 룰의 그 모델 주소에다 덧붙여가지고 앞쪽에다가는 모델즈라는 이름의 프로토콜을 붙일 거고요. 뒤쪽에다가는 그 저장한 모델의 버전을 붙여넣어가지고 이제 모델을 로드할 텐데요. 저장한 ML플로우의 플레이버, 아까 전에 트랜스포머즈 플레이버로 저장했기 때문에 그 트랜스포머즈 플레이버로 그대로 로드하면 아까 전에 박아넣었던 트랜스포머즈 그 파이프라인, 추론 파이프라인이 그대로 이제 불러와지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이제 추론 엔드포인트에서 그 불러온 추론 파이프라인을 그대로 그냥 사용하면 되는 아주 간편한 개발이 완성이 되겠죠. 그렇게 추론된 결과에 대한 로깅은 취사 선택에 맡기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픈서치에다가 주로 이제 로깅을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모델 훈련 및 배포 과정에 대해서 유니티 카탈로그와 ML플로우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예제를 설명드렸는데요. 그럼 이제 모델 라이프 사이클 컨트롤에 대해서도 설명을 할 차례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예제는 방금 전에 있었던 아주 쉬운 상품명 카테고리 추천이라는 서비스의 예제를 활용할 텐데요. 그런데 이제는 이 친구가 조금 상했습니다. 자, 어느 날 데이터 분석을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모델의 추론 성능이 저하가 발견됐던 건데요. 자세히 이야기하면은 저희들이 이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횟수 자체는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정작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탑5 액큐러시는 꾸준히 감소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현상이 시간이 지날수록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심화되기만 한다. 이거는 누가 봐도 모델 드리프트의 직무죠. 그래서 저희들의 이번 목표는 모델 드리프트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델의 재학습을 실시할 건데요. 하는 김에 이 모델 드리프트 탐지, 그리고 재학습, 그리고 배포를 자동, 그리고 간편화를 하는, 어떻게 이제 데이터브릭스하고 유니티 카탈로그, 그리고 ML플로우를 사용해서 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가닥을 잡게 됩니다. 일단 재학습 프로세스 자동화 관련해가지고 모델 드리프트 탐지를 자동화를 해야 되는데요. 방금 전에 데이터 분석 결과로는 그랬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은 저 모델 드리프트를 다시 자동화해서 탐지할 수 있을까 하면은, 일단 실제 고객 데이터는 RDB에 들어가 있었고요. 저희들이 로깅한 모델 추론 기록은 오픈서치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 원천이 서로 다른데 이걸 어떻게 바라보죠? 저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유니티 카탈로그죠. 이미 유니티 카탈로그로 두 데이터 원천이 묵혀있기 때문에 SQL만으로도 아주 간단하게 서로를 비교해가지고 탑5 애큐러시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사이클이 만들어지고요. 이 작업을 매주 하는 형태로 워크플로우를 만들 겁니다. 이제 워크플로우를 만들었을 때 저 분석 태스크에서 나온 도출된 SQL을 통해서 도출된 저 밸류를 저희들이 해당 태스크에서 끄집어내가지고 다음 태스크에 분기 처리를 해가지고 태울 수가 있습니다. 이 분기 처리를 태워가지고 저희들이 설정한 트레시홀드 밑으로 내려간다 싶으면 이제 재학습을 하도록 이제 처리를 진행할 거고요. 여기 재학습을 할 때 학습 코드 관련해가지고 이거를 뭐 다시 짜야 되는 그런 데도 있는데, 일단 워크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브릭스 워크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주로 애용하는 이런 노트 파일을 그대로 실행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그냥 만들어 놓던 약간 POC 느낌으로 만들어 놓던 학습 노트 파일도 그대로 사용해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런 굉장히 편리한 장점이 있는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아까 전에 봤던 코드대로 모델을 다시 재학습을 해가지고 새로운 모델을 저장하고 평가를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 아까 전에는 그냥 모델을 저장하는 정도로만 서술했지만은 저장할 때 여러 옵션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모델에 대한 얼라이언스를 설정할 수 있는데, 이 얼라이언스는 일종의 모델에 대한 닉네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닉네임으로 저희는 지금 두 가지의 닉네임을 가져갈 텐데요. 얼라이언스 하나, 챔피언은 최종적으로 채택되었던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계속 프로덕션 레벨에서 사용하고 있었던 모델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챌린저는 신규 모델입니다. 이번에 새로 학습이 되어가지고 챔피언과 붙어볼 만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 챌린저 모델이죠. 그럼 이걸 이제 평가를 자동화할 때 저기 이제 끄트머리에다가 제가 강조를 해놨는데, 저 얼라이어스만으로도 얼라이어스를 저렇게 바꿔주는 것만으로도 같은 모델 레지스트리 내에서 이제 서로 다른 모델들이 이제 불러올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서로 다른 모델들을 불러와가지고 평가를 진행하는 것을 자동화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모델 평가를 자동화할 때 제가 물론 얼라이어스를 썼지만 뭐 다른 옵션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델 버전을 다 이제 로깅해가지고 그거 기반으로 하든가, 아니면은 예를 들면 저희가 방금 직전에 얘기했던 스키마 그러니까 중간 네임이죠. 중간 네임 단계에서 일단 구분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각 스키마의 최신 모델 기준으로 이제 불러와가지고 비교를 한다든가 하는 옵션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모델 평가가 완료되었으면 관리자 리뷰하고 승인이 필요할 텐데요. 일단 이렇게 모델 평가가 완료된 이 정보들을 간편하게 슬레옵스 등으로 해가지고 저희 관리자에게 쏴서 이렇게 리뷰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관리자는 이걸 보고 업데이트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되고요. 만약에 업데이트를 하기를 결정하면은 이제 내부적으로 ML플로우 API 등으로 이제 컨트롤을 해서 모델 버전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저희들은 이제 얼라이언스 기반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얼라이언스를 승격하는 형태로 이제 가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모델이 아까 전에 챌린저였던 모델을 챔피언으로 승격시키고 챔피언이었던 모델의 얼라이언스를 뺏어버리는 그런 형태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옵셔널 부분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모델 배포 및 테스트를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새롭게 이제 나온 모델이 완벽하다 해가지고 바로 이제 프로덕션 환경에다 배포할 수도 있는 거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실제 API에서도 제대로 작동하는지는 봐야 된다 하는 느낌으로 이제 테스트 서버에서 배포 후 테스트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프로덕션 환경하고 저희 테스트 환경은 서로 VPC가 분리가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브릭스는 또 프로덕션 환경에서 있고 메인으로 거기서 작업을 합니다. 그럼 모델은 새롭게 학습된 모델은 프로덕션에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그런 테스트 환경에서 이 모델을 쓸 수 있느냐? 아주 간편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델타 쉐어링을 이용하는 건데요. 델타 쉐어링을 이용하면 이 환경과 모델 공유가 가능해집니다. 즉, 프로덕션 환경의 데이터브릭스하고 테스트 환경의 데이터브릭스 간에 모델 객체에 대해서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피처를 데이터 쉐어링을 통해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테스트 환경에서 프로덕션과 동일한 사양의 모델을 프로덕션과 똑같았던 얼라이언스 규칙으로 로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간편하게 테스트를 할 수 있고요. 여기에 옵셔널을 아까 전에도 붙여놨는데요. 이 이야기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모델 규칙에 대해서 중간에 있는 환경 스키마하고 이제 이 얼라이언스를 엮어가지고 네 가지의 버전들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이 네 가지의 버전들을 이용해서 좀 더 테스트 환경을 구체화할 수 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가지고 MLOps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알아보는 이 사이클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데이터브릭스를 전환하고 유니티 카탈로그를 만나게 되면서 이런 점들이 좋아졌습니다. 우선 데이터 ML 플랫폼이 포함되어서 업무상 병모 지정이 굉장히 극적으로 감소했습니다. 생산성이 매우 올라갔고요. 그리고 데이터 전사 분석 수준이 전사 데이터 접근성이 향상된 덕분에 굉장히 상향 평준화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MLOps 체계가 테스트 관리 스케줄러의 손쉬운 활용으로 인해서 보다 견고해졌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는 데이터브릭스하고도 쭉 같이 갈 계획인데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쓸 수 있을까 하는 이제 도입할 요소들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봤습니다. 일단 서버리스 컴퓨터가 있을 텐데요. 이 친구는 기본적으로 기본 인스턴스 올라가는 것보다 일단 빨리 올라가요. 그리고 끝나는 것도 바로바로 끝나고 해가지고 이걸 쓰면은 좀 더 워크플로우 할 때 좀 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지 않을까, 아주 명백한 사실이긴 하지만 그런 걸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가 제가 알기로 5월달로 알고 있었는데 모델 서빙 관련해서 자체 모델 서빙 서비스가 한국에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체 모델 서비스 활용까지 엮어가지고 저희 MLOps 체계를 좀 더 견고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분산학습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데이터브릭스에서 좀 강점하고 있는 게 분산 작업인데요. 이 분산 작업을 좀 응용해서 멀티노드 GPU 클러스터 중심으로 이 디스트리뷰트 트레이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고 지금 실험 중에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 세션은 4시 40분